미국은 다 알고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 조용히, 철저하게. 때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밝혀질 거다. 그동안 숨겨졌던 것, 감춰졌던 움직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이야기들. 한국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이름을 되찾을 거다. 지금은 다들 모르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가 그걸 알게 될 거야. 한국은 다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거고, 그 조각이 맞물릴 때 거대한 그림이 드러난다. 준비해. 흔들릴 거야. 그리고 나서야 바로 설 수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든 러셀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방송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피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정치 분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선거 판세, 정당 간 세력 이동, 백악관의 외교 노선 변화 등을 꾸준히 예측해왔고, 실제로 그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측 모델이 트럼프의 패배를 점칠 때 이든은 단호하게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승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개표 당일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는 밀리는 듯한 흐름 속에서도 그가 제시한 구도와 흐름은 핵심 지역에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후 그에 대해 정치 예언가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고, 일부 미국 내부 인사들은 그가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것을 넘어서 이미 정해진 수순을 알고 있는 인물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였습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2025년. 이든 러셀의 예언 속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발표보다 무겁고 예리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게 중요한 열쇠였어. 누구도 그걸 정면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아시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미국은 항상 한국을 보고 있었지. 전략적 위치? 맞아.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더 깊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영적인 흐름. 그걸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그 흐름이 끊겼어. 진실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갔어. 미국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 조용하게,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 곧 미국은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을 거야. 한국에 관해서. 그건 많은 걸 흔들어 놓을 거야. 사람들의 믿음, 신뢰, 과거의 판단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 한국은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세계가 놀랄 거야. 무너지는 줄 알았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길이야. 그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마치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백악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자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정치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것만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 그리고 2025년. 그는 이 시기를 결정적 해라고 보았습니다. 이든 러셀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암시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개입을 예고할 때는 강 건너 불길이 다시 시작된다는 식의 표현을 썼고, 실제로 그 불길은 몇 달 뒤 세계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판을 바꾸는 선언이 될 거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였는지, 그 흐름의 끊김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이든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향하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동맹이지만 속으로는 검토였지. 검토라기보단 감시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 그게 나오면 누군가는 부정하고 싶어질 거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더는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다.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이든 러셀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사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문제야. 그리고 미국은 그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눈치챘지. 처음엔 아주 미세했어. 어떤 수치들, 문서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걸 모아서 다시 분석했을 때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지. 말 그대로 진짜 조사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예상보다 깊었어.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도 있었지.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든 러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이면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 즈음이었지. 한국에서 어떤 흐름이 멈췄어. 예전엔 강한 에너지가 흐르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고요해졌지. 마치 전기가 끊긴 것처럼 뭔가가 틀어진 거야. 미국은 그걸 감지했지.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 한국의 최근 몇 년 어땠습니까? 많은 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뉴스에서, 거리에서, 대화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야. 지정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옛날부터 그래왔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기서 판이 뒤집혔어.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아니야. 이상했어. 너무 조용했어. 마치 그 땅의 영이 끊긴 것처럼. 우리도 그걸 이상하게 봤고 다시 들여다봤지. 그걸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을 못했던 거야. 그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숨이 끊겼다는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기반, 국민 전체의 기운 자체가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맥이 끊긴 이후 한국은 점점 무기력해졌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사람들은 그냥 넘겼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금방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됐지. 근데 미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계속 기록하고 있었지. 겉으론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움직이고 있었어.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그 조사야.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상상보다 더 클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을 바꾸게 될 거야. 그는 한국이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마음이 살아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본다면 다시 깨어날 거야.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왜냐면 이번엔 속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본 거니까. 그게 진짜 회복이야. 이든 레셀이 말한 조사는 정치적 발표나 언론의 발표가 아닌 그보다 깊고 오래된 관찰과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한 순간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든은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곧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걸 지나야만 나올 수 있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지. 숨을 고르는 시간. 그 다음은 밝을 거야. 그가 말했다. 흔적은 항상 남지. 문제는 그걸 볼 수 있느냐는 거야. 대부분은 못 봐. 안 보이게 잘 감춰졌거든. 그런데 미국은 그걸 보는 훈련이 돼 있어. 그리고 이번엔 너무 많이 보였어.
너무 어색했고 너무 조용했지.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가 말하는 흔적은 단지 눈에 띄는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던 어떤 시기, 당연하게 지나간 것 같은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에 숨어 있었던 흐름의 단절. 그는 그걸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계획했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흐름을, 이야기의 중심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 조사가 미국 내부에서 시작된 건 이상한 수치 때문이었다고. 공식적인 지표와 실제 체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차이를 미국 정부의 데이터 분석팀이 검토하다가 뭔가 정돈되지 않은 구조적 반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일정한 규칙성, 너무 고르게 분산된 수치들. 미국은 그것을 우연으로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미국 내부에서 이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소수의 인원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 뉴스를 봐도 그랬고 사람들도 조용했어.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왜 아무도 안 움직이지? 왜 아무도 묻지 않아? 그게 미국에겐 경고였던 거지. 진짜 조용할 때는 누가 조용하게 만든 거니까. 그가 말하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정황. 시청자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기, 어떤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벌어졌던 일들. 공식적인 기록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그 차이를 미국은 이상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내용이 나온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문서와 기록, 자료와 흐름. 그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모든 건 다시 시작이야.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할 거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때는 다들 알게 되겠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야. 누군가는 부정할 거고, 누군가는 침묵할 거고, 누군가는 도망가려고 하겠지. 근데 누군가는 일어설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진실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지. 그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조용한 이상 징후만 보고 거대한 사건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어떤 실체,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든 러셀은 자신이 보았던 기이한 구조가 일정한 틀을 가진 설계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한국의 중요한 순간에 적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어.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지. 근데 미국은 모른 척하지 않았어. 한국은 미국에게 단지 우방이 아니거든. 거울이야.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 미국에게도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본 거고, 그래서 끝까지 파헤친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의 말은 늘 그렇듯 단정적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다음을 이미 보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그걸 겪어야 진짜가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그리고 진실은 한국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릴 거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이야. 조용히 시작될 거고 단 한순간에 전부 뒤집힐 거야. 한국은 그날 이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정상이거든. 이제야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이든 러셀은 이번엔 그 시점까지 말했습니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조사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이야. 아주 고요한 시기일 거야.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을 거고 언론도 평온할 거야. 근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소문처럼 시작돼. 보고서 하나, 문서 하나. 근데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달라져. 처음엔 믿지 않겠지. 근데 그 문서가 진짜였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누가, 언제, 어떻게. 질문들이 폭발하듯 쏟아지고 해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그리고 그걸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공식화돼. 그는 미국의 움직임을 조용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바늘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고 그 마지막 조각을 꺼내드는 순간 더 이상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진짜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렸는지, 그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거야. 미국은 그걸 정보 공개라는 형식으로 내놓을 거야. 그리고 한국은 그걸 외면하지 못해.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이든은 이번 예언에서 특히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결과의 파장이 크고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건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 바로 2025년 그리고 그 시기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 자료는 다 정리됐고 시점만 보고 있어. 그건 내부 회의에서 결정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그걸 내부 기록으로 묻지 않을 거란 거야. 왜냐면 이건 동맹의 신뢰 문제니까. 한국은 그 자료를 보게 될 거야. 공식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정보기관 내부 자료의 일부 공개, 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뉴스는 다룰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너무 크거든. 어느 한 언론도 단독으로 다룰 수 없어. 처음엔 외신에서 다룰 거고 한국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울 거야. 누가 말해야 하지? 누가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 그 사이에 국민들은 이미 알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때 진짜 변곡점이 시작돼. 모든 눈이 한 곳을 향할 거야.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미 미국이 움직였다는 걸 다들 알게 되니까. 그건 신호야. 이제 끝났다는 신호. 그는 그것을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인에는 하나의 조용한 신호가 한국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끝자락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곧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지.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어.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그때 중요한 건 누가 일어서는가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할게. 한국은 일어난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 왜냐면 진실은 강하거든. 거짓은 오래 못 가. 이건 시작이야.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야. 전 세계가 그걸 보게 될 거고 다른 나라들도 그 흐름을 따르게 될 거야. 한국은 이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한국 국운의 상승의 시작이 될 거야. 한국은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놀라겠지.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건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안에 있었던 거야. 먼지가 덮여 있었던 거지. 이번에 그게 걷히는 거야. 이든 러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언 속에서 경고를 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뒤에 펼쳐질 변화의 서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고치는 상처야. 한국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아플 거야. 혼란스러울 거고 누군가는 분노하겠지. 근데 바로 그때부터야.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건,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야. 한국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그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어.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안 그래. 결국엔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세워질 거야.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투명하게.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기로 한 거야. 진짜 파트너로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이야. 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지만 오랜 시간 흐르며 형식적 동맹으로만 남아있던 그 관계. 그는 이번 계기로 두 나라가 다시 진정한 신뢰관계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경제나 외교가 아니라 국민 내부의 신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래 혼란 속에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지. 근데 이제는 달라. 확실한 그림이 나오게 돼.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바로잡았는지, 그 과정이 다 드러날 거야. 한국은 그걸 보고 다시 길을 잡게 될 거야. 이건 역사적인 전환점이야. 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들 주목하게 될 거야. 어떻게 저 나라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섰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야.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타이밍을. 그리고 지금이야. 이 흐름이 지나면 한국은 다시 지도 위의 중심에 서게 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위치, 기술력, 문화력, 거기다 이제는 정의의 상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 거야. 세계는 그런 나라를 신뢰해. 그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와 영적인 흐름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살아날 때 한국은 그 어떤 외세의 영향 없이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 해.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전체에서 흐름의 변화를 이끄는 나라. 그게 한국이야. 이든 러셀의 말은 그 자체로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 이후 벌어질 흐름까지 정확히 꿰뚫는 방식의 언어.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지금은 조용하니까. 근데 곧 보게 돼. 전환점은 항상 조용히 시작돼.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 준비해. 한국은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 난 그걸 봤어. 그리고 말하는 거야. 그의 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의 신호로 남았습니다. 이든 러셀은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음 흐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 분석가이자 예언가인 이든 러셀은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국운과 한반도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인 듯합니다. 이든 러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진실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으며 이번 시기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가로 다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26년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한 영성가가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아주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이제 나를 따르던 이들은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떨군 그는 60년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제자인 하야시와 요시다에 의해 회고록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스이 미카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키라는 영적 치유법을 세운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미래 예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본의 국운, 한국의 변화, 그리고 전 인류의 방향을 암시한 그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믿기 힘들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100년의 시간을 건너 바로 오늘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이미 많은 이들이 올해가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세계 정세의 흔들림, 전통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또한 지금 가장 미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스이 미카오의 마지막 외언이 가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임종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어. 오래가지 않아 일본은 주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비가 아닌 물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늘을 찢는 불이 올 거야. 처음엔 흔들릴 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잠기고 무너지고 사라져. 시간이 100년쯤 흐른 뒤 일본은 유례없는 큰 자연의 시험에 휘말릴 거다. 어떤 도시는 다시는 이름을 못 듣게 될 수도 있어. 후손들은 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물과 불에 대비해야 해.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그 기능을 잃을 수 있어.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영광을 맡게 되는 나라를 봤는데 그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더라. 기록을 남긴 이는 하야시와 요시다. 두 사람으로 이들은 전통 레이키의 사범이었고 각각 독립적으로 우스이의 유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바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스이는 평생을 수행과 치유에 바쳤지만 종교인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그가 유독 100년 뒤를 말한 것,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말이지.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지. 우리의 지배 아래 있고 말이야. 근데 말이다. 이상하게 내가 본 미래 속에 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따라 하더라. 노래, 입는 옷, 말투까지. 큰 나라들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의 춤을 따라 하고 있었어. 나도 좀 놀랐지. 저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지구 전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나 싶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었어. 어느 순간 아주 이상한 기운이 그 나라를 감쌌어. 누군가였어. 그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야.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아주 길게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느낌이 안 좋았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문제는 그가 누구인지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야. 겉으론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본 바로는 그 사람 곁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 나라는 기운을 잃을 거야. 문화도 멈추고 기세도 꺾이고 그때부터 100년이 흔들릴 수 있어. 이 말은 일본이 물과 불의 고통을 겪는 사이 한국은 정반대의 시련을 겪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성장하지만 안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바로 그것이 우스이가 경고한 두 번째 길입니다. 2025년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어느 하나 뒤처지는 분야가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삶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스이가 봤던 그 이상한 기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무 높은 고점을 찍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림자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힘이 있어. 끼라고 하지. 그건 그냥 재주나 재능이 아니야. 어떤 기운 같은 거야. 잘만 하면 그 기운이 나라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국민이 그걸 알아차려야 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느끼게 될 거야. 아, 뭔가 이상하다고. 그때 움직이면 돼. 너무 늦지만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 혼이, 그 끼가, 그 기운이 한국 사람들 안엔 분명히 살아있어. 이것이 우스이 미카오가 남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예언 중 일부입니다. 2025년 그가 본 미래는 지금 하나하나씩 맞아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기후재해와 집안 이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한국은 외적으로는 빛나지만 내부적으로 피로감과 긴장감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그 인물이 이미 등장한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스이 미카오가 예언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자연의 파괴, 그리고 그 시점에 일본이 맞이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불을 받고 물을 느꼈으며 고요한 절망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 과연 그가 남긴 말은 단지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일까요? 그가 본 건 땅이 울리고 도시가 잠기며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영성가 우스이 미카오는 자신이 죽기 직전 후손들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물과 불을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1926년 3월 9일 우스이 미카오는 일본 후쿠야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전 그는 도쿄 근교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조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수행 중 마지막으로 본 것들, 다시 말해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그걸 깨달음 이후 느껴진 진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흔들려 왔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때 느껴진 건 다르더라.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거였어. 마치 땅이 스스로 숨을 멈추는 것 같았거든. 나는 봤어. 땅이 갈라지고 물이 그 틈을 메우는 걸. 바다가 아니라 땅 속에서 물이 올라왔어. 무섭더라. 그리고 그 다음엔 하늘이 울더라고. 소리가 아니라 빛이었어. 푸른 번개, 붉은 불길,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곧장 떨어졌어.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걸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도시는 조용해졌고 이름 없는 지역부터 점점 사라졌어. 사람들은 다급해졌지. 근데 이상하게 누구도 정확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어. 이 기록은 하야시 주지로 사범이 남긴 필사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징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 2025년의 일본 상황과 대조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는 오르고 기후는 불안정하며 지반은 느리지만 분명히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스이는 바로 이 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도 같은 걸 봤어. 어떤 지역은 아주 검게 변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사라졌더라. 특히 남쪽, 일본의 남쪽에 있던 지역이 거의 기운을 잃은 듯 보였어.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무심했어. 설마 하는 표정들이더라고. 그 표정이 오히려 무섭더라. 나는 경고하고 싶었어. 그는 또한 국가적인 침묵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건 소리 없는 위기를 모른다는 거야. 물이 천천히 차오를 땐 다들 그냥 걷지. 근데 그게 무릎까지 올라오면 움직이질 못해. 내가 본 미래는 그런 거였어. 조용히 올라오는 재난. 근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나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도자들도 모른 척하고 국민들만 조용히 불안해하면서도 말은 못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국운이란 건 별게 아니야. 나라의 기운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의 말, 숨, 생각, 몸짓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본 일본은 그 기운이 점점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어. 사람들이 지쳤지. 웃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그게 국운이 꺾인다는 증거야. 그는 사람들의 침묵과 무기력을 가장 두려운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일본 사회의 현실과도 깊게 맞물립니다. 우울감, 단절감, 그리고 집단적인 침묵은 어느새 이 사회의 공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우스이 미카오가 경고한 시점은 지금이 아니냐고 저절로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그가 예언한 한국의 정점과 그림자에 대해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올라간다. 근데 꼭대기에 다다른 순간 그늘이 움직인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붙잡는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의 막바지 혼란 속에 있었고 일본 제국의 강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미래에는 지금의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스이는 왜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100년 뒤의 한국 상황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야. 작고 자기 목소리도 없지. 근데 내가 본 미래 속 한국은 전혀 달랐어. 사람들이 그 나라 노래를 듣고 따라하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말을 배워. 믿기 힘들 정도였지. 심지어 이름 모를 나라의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더라고.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지? 나도 궁금했지.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흐름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우스이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쓴다는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이 찬란한 문화적 고점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서지 않았다면 반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반전의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더라. 내가 본 장면 중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나라가 더 이상 웃지 않는 순간이었어. 전 세계가 그 나라 문화를 말하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피곤해 보여. 활기가 줄어들고 말이 없어지고 뭔가 멈춘 것처럼. 그 중심엔 어떤 사람이 있었어. 얼굴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특이한 게 아무도 그 사람을 대놓고 나쁘게 말하진 못해. 다들 잘한다, 똑똑하다, 믿을 만하다고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지. 우스이는 그 인물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조용한 위협, 겉은 정상이지만 안은 말라있는 자,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들 그냥 넘기더라고. 근데 느껴졌어. 그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나라는 점점 기운을 잃게 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꺼져가. 문화도 멈추고 창의도 말라가고 기운이 돌지 않아. 문제는 그가 처음에는 절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 대목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피로감,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우스이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문화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둘 모두를 연결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스이는 이어서 한국 국민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해. 예민하고 눈치가 빠르고 감도 좋지. 그게 이 나라의 기운이야. 재주가 아니라 혼이지. 근데 그런 혼이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더라고. 이유는 몰라. 근데 그 혼이 움직이질 않더라. 그 사람 때문인지 너무 오래 무언가를 참았던 건지. 아무튼 조용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시 말하더라. 이상하지 않냐고.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라. 나중엔 나라 전체가 그 말을 따라하더라고. 이건 아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다시 움직였어. 그가 말하는 이 장면은 일종의 집단 각성 또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흐름을 통해 한국이 다시 국운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과 끼는 단순한 문화적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인 직감과 판단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우스이 미카오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고점은 짧고 하강은 길다. 그걸 막으려면 사람들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해. 느끼는 순간 움직여야 해. 장소는 중요치 않아. 다만 느끼는 자들이 먼저 움직일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게 한국의 힘이 될 거야. 우스이 미카오의 이 말은 2025년 한국이 맞이한 문화적 정점과 동시에 펼쳐진 정신적 갈림길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는 한국이 멈출 수도 있지만 다시 달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훗날 이 한국의 기운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린 나중에 그들에게 빚지게 될 거야. 일본이 힘들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돕느냐? 나는 봤어. 그들이 손을 내밀더라고. 이유는 없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더라.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 한마디가 기억나. 우린 언젠가 이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 대목은 예언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우스이는 단순히 한국의 위기와 기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적 연결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경고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남겼습니다. 우스이 미카오가 경고한 그림자의 실체와 국민이 어떻게 그 흐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예언. 한국은 정말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똑똑해 보여.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 실수도 잘 안 해. 굉장히 조심스럽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잘 알고 대중의 흐름을 잘 읽어. 처음에는 믿어. 저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주변이 조용해져. 논쟁이 줄고 창의가 멈추고 웃음이 사라져. 그걸 눈치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스이는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자리가 무거워지고 나라가 무거워지고 국민들이 점점 눈을 감아. 원래 활기찬 나라였잖아. 시끄럽고 다들 자기 말이 있고 토론도 많고 웃고 울고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 근데 그게 싹 사라지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오래 편하게 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가 말한 이 흐름은 사회적 침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견이 줄어들고 균형이 무너지고 조용한 체념이 일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 구구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도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나는 봤어. 사람들이 너무 늦게 눈치채는 걸. 그 사람이 쌓아놓은 건 벽이 아니라 안개야. 안개는 못 느껴. 그런데 방향을 잃게 하지. 사람들이 다들 걷고 있는데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뒤늦게 우리가 왜 이쪽으로 온 거지? 라고 하게 되더라. 그는 한 사람의 등장이 전체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각성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가장 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어. 아주 작은 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시작이었지.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다 말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따라하더라고. 그렇게 1명, 2명, 3명. 나중엔 그 말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해. 그 전엔 고개만 숙이고 걷고 있었거든. 근데 그 순간부터 달라지더라. 눈을 맞추고 말이 생기고 질문이 터지기 시작했어. 왜 이래야 하지? 그 질문이 움직임을 만들었어. 이 예언은 국민이 자기 질문을 회복하는 순간 사회가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5년 지금 한국 사회는 고요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표현은 줄었습니다. 의견은 있지만 말은 멈춰 있습니다. 우스이는 그 흐름을 이미 100년 전에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은 원래 그렇게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니깐. 말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고 질문을 잘하던 민족이야. 그게 혼이야. 근데 그 혼이 멈추면 나라가 막혀. 아무리 경제가 올라가고 문화가 퍼져도 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멈춰. 그걸 다시 깨우는 건 국민들밖에 못해.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어. 그는 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혼은 단순한 정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예민함, 감각, 질문 능력,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혼이 살아있는 한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아주 강한 기운을 가졌어. 그걸 잃으면 안 돼. 그 기운이 움직일 때 전 세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본 미래 속에서도 그랬어. 한국이 깨어나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고개를 돌리더라. 이유는 몰라. 그냥 느끼는 거야. 그게 이 나라의 힘이야. 이 말은 한국의 국운이 단순한 성장 수치나 외교 성과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문화도 정치도 사회도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스이가 본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오래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혼으로 다시 빛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 선택은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 대목은 2025년 이후 한국의 문화 리더십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앞서 우스이가 경고한 악인의 등장은 국민의 혼을 마르게 했지만 이제는 그 혼이 다시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표현을 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하고 질문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한번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지. 그게 이 나라의 특징이야. 감정이 시작되면 강해지고 표현이 터지면 세계가 따라온다.
우스이는 이 흐름을 세계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한국이 결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동안은 일본이 중심이 될 수 있어. 기술이나 체계 면에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더라. 한국 문화는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어. 미래에는 그게 국경을 넘더라고. 그게 결국 국운이더라. 문화는 감정을 통해 퍼지는 법이니까. 이 대목은 2025년 이후 다시 한번 한국이 문화를 통해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따라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남깁니다. 이 호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더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올라갔다고 방심하면 또 내려가.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뭘 보고 느꼈고 뭘 깨달았는지를 계속 말로 남겨야 해.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이 힘이 오래가. 국민의 감각이 살아있고 표현이 멈추지 않고 질문이 끊기지 않을 때의 나라는 국운의 파도를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물과 불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더욱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해. 그들은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야.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준비해야 하는 일이야. 이것이 우스이가 본 한국의 부활, 그리고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미래입니다. 국운은 때로 맞물려 흘러가고 때로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우스이 미카오는 그 흐름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두 나라는 다시 만날 거야. 멀어질 사이고 상처도 많겠지. 근데 이상하게 위기가 닥치면 서로를 떠올리더라고. 나는 봤어. 일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거야.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너무 오래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스템에 기대다 보니 감이 죽었지. 그래서 기후가 움직일 때도 땅이 숨을 멈출 때도 그냥 지나쳤어. 결국 우리가 먼저 무너지겠지. 근데 무너질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해. 나는 한국을 봤어. 분명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고맙게도 여전히 따뜻해 보이더라. 미래에는 우리가 배우는 쪽이 될 거야. 예전엔 우리가 가르쳤지. 근데 이젠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더 많더라.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를. 그들은 그런 걸 잘 다뤄. 특히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더라고. 우리는 언젠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서. 그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정치나 역사 수준이 아닌 생존과 인간의 흐름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손을 잡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감각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 두 나라 모두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 혼이 죽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국민의 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 갈 수 있어. 어느 쪽이든 그걸 붙잡는 쪽이 미래를 이끌 거야.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건 누가 깨어있는가야. 국운이란 것은 땅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감각, 혼, 그리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스이 미카오의 6가지 핵심 예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일본은 100년 뒤 물과 불로 인해 국토의 절반 이상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2. 그 시기 한국은 세계적으로 문화 중심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3. 하지만 문화의 고점 뒤에 조용한 악인이 등장하게 된다. 4. 그 사람은 한국의 국운을 서서히 꺾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그러나 국민의 혼이 깨어나고 감각이 회복되면 문화 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6. 이후 한국과 일본은 다시 손을 잡게 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 이 예언은 단순히 적중했다, 틀렸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제도나 시스템보다 사람의 반응 속도와 민감함이 국운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처럼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다가오는 재편의 흐름 속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100년을 이끌 중요한 화두입니다. 1926년 일본 영성가 우스이 미카오가 남긴 이 마지막 예언. 그는 2025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국운을 정확히 짚어냈고 국민이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차를 타고 깊은 산길을 몇 시간이나 더 달려야 닿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러산. 지도에는 잘 표시되지 않으며 행정구역조차 애매한 곳이다. 이곳 스촨성 사람들의 매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예언자가 한 명 있다. 그의 이름은 러젠청, 올해로 87세. 이 사람의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 덕분이었다. 풍속 취재 차원에서 러산을 찾은 그는 러젠청을 만나게 되었고 별 기대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예언은 전 중국의 화제가 되었다. 문제는 그 예언 중 하나가 한국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날 러젠청은 오래된 죽간 다발을 정리하듯 작은 목책을 펼쳐놓고 기자 앞에 앉았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평생 동안 본 모든 흐름의 마무리여.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나는 말이야, 오래전부터 어떤 해를 기다려왔다네. 바로 2025년. 그 해는 기운의 절정이 닿는 시점이야. 기자는 눈짓으로 녹음을 시작했고 러젠청은 마치 대본을 읽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 처음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눈에선 기쁨이 번져 나오지. 오래도록 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거리에는 활기가 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큰 상 위에 앉고 주변엔 사람들이 몰리겠지. 허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고 전조야. 그가 눌러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졌던 혼란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머지않아 그 균열은 땅 전체로 번져.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고 말도, 규칙도, 생각도 갈라지게 되지. 결국 이 나라는 한 몸이 아니라 갈래진 가지가 되어버릴 걸세. 기자는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노인장,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지. 두려움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살아남으려는 마음은 방향을 선택하지.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막혀있지만 기운은 동쪽으로 쏠리고 있었어. 나는 분명히 봤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그 동쪽이라는 건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 반도의 동쪽 끝에서 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 사람들이 넘고 또 넘고 그렇게 기세가 모여드는 곳, 그게 바로 거기였지.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중엔 몰려들게 되지. 그리고 그 땅의 북쪽, 그동안 외면받던 그곳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북쪽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밀지.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손은 바로 남쪽에서 잡아주게 된다. 그 순간 반도가 하나로 묵이게 되지.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보아왔네.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 자리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그 산속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다음은 러젠청이 예언한 중국 내부의 체제 변화, 지역 질서의 해체, 인구 이동의 시작,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그가 본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왜 한반도에서 문이 열린다고 했는지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 러젠청은 조용히 다음 말을 꺼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야기인 듯 말이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꺼냈고 기자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2025년, 그 해를 기점으로 중국은 껍질을 벗는다. 껍질은 겉을 보호하지만 그 안에서 자란 것들은 언젠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네.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서 안에서 일렁이던 것을 잠재워왔지. 하지만 그 눌림은 2025년이 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손이 바뀐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다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 빠르지 않을 거야. 예언자의 이 말은 은유처럼 들리지만 그가 말하는 손이 바뀐다는 건 중국을 움직이는 체제가 바뀐다는 의미였다. 초기에는 사람들은 환호해.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오랜만에 숨이 트인다고 느끼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 구호를 외치고 어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되지.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달라진 나라를 칭송하고 기자들은 변화의 물결을 타지. 그리고 세계는 한동안 침묵한다. 중국이 다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네. 로젠청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그 리듬이 균열의 진동인 양. 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네. 북쪽 끝의 도시에서 먼저 진동이 있었고 동남쪽 해안 쪽에서는 질서가 느슨해졌지. 그리고 중앙 지역은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중심을 잃더군. 그건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지. 지도 위로는 선이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게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동안 중국은 내부 통제로 잘 버텨왔는데요. 로젠청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를 통해 움직였지.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줄처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줄이 사라진 나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몰라.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방향 없는 바람에 떠밀리는 것과 같을 거야. 그의 말은 점점 깊어졌다. 지방마다 방식이 달라지고 말과 법이 어긋나게 돼. 어떤 지역은 예전의 규칙을 고수하고 어떤 곳은 새 체제를 더 밀어붙이지. 결국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 혼란은 점점 불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생존이 된다네. 그 순간 기자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물었다. 노인장, 그럼 언제쯤부터 그 혼란이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까? 로젠청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2026년의 봄을 보았네.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지. 그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더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자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이야.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점점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찾게 되지. 나는 그것이 체제의 해체, 아니 분열의 전조라고 본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다. 이 땅은 한 덩어리로 유지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어붙여온 수많은 조각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흩어지는 거지. 한 조각은 북서쪽으로, 또 한 조각은 남서쪽으로. 내가 본 건 최소한 3, 많게는 5 조각이었다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거야.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만 볼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무너짐의 끝에서 한 나라가 올라서는 걸 보았다네. 그 나라는 동쪽의 끝, 바다와 마주한 반도였지. 그곳에서 시작된 물결은 다시 돌아 중국을 덮게 될 것이야. 이게 내가 본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노인을 확신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기자는 로젠청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2027년쯤 되면 중국의 여러 지역이 저마다의 기준을 만들게 되지. 그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정책, 행정, 언어, 심지어 교육 방식까지 흩어져 버려. 동부 해안은 바다를 향해 나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려 해. 북쪽은 방어를 고민하고 남쪽은 무역을 잇기 위해 다른 쪽과 손을 잡지. 그렇게 나라는 3, 4, 5 갈래로 찢어지듯 나뉘게 된다네. 그걸 막을 힘은 사라진 뒤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 이러한 변화는 행정체계의 분열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렸고 생존을 위한 탈출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봤네. 처음엔 내가 살아야겠다는 눈이었지. 그러다 점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뀌더군. 그러고는 하나같이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는 비교적 안정적인가. 그때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쪽, 바로 바다 건너편, 반도. 그게 바로 한국이었네. 여기서 기자는 또다시 물었다. 노인장, 왜 하필이면 한국입니까?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왜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한 겁니까? 러젠청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생각한 건 그곳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야. 그저 한 가지 이유였지.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네. 누군가에겐 거긴 피난처였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지.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때로는 도보로 국경을 넘고 고갯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가는 장면을. 처음엔 수천 명이었고 곧 수십만이 되었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 왜냐면 지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문은 북한 쪽이 먼저 열렸기 때문이지. 그 순간 기자는 적잖이 놀랐다. 북한은 외부의 유입을 통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다. 북쪽은 그들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네. 처음엔 제재를 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하지만 인구가 몰리면서 사회 구조가 뒤틀리고 의료, 식량, 주거 모두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 결국 북쪽은 도움을 요청하게 돼. 그 요청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게 되지. 그리고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예언자의 말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기자는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는 겁니까? 러젠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는 걸세. 그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 그건 통합이자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야. 그리고 이 통일은 단지 반도의 일이 아니라 이 땅 전체, 그러니까 중국 땅의 변화와도 이어져 있다네.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 반도의 선택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지. 이 말을 끝으로 그날의 기록은 중단되었다. 기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에도 여러 날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자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몰려든다는 러젠청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비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언자는 마치 기록된 장면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으로 인구 이동을 묘사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택한 거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향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가리킨 방향은 단 하나였지. 예언자가 언급한 그 길의 종착지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먼저 도달하게 된 곳은 북한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육로로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 러젠청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 흐름은 점처럼 작게 시작했지. 하지만 금세 선이 되었고 그 선은 강이 되었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그리고 어느 날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드는 걸 나는 보았어. 북한은 그들을 처음엔 차단하려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계는 허술했고 관리체계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명령이 내려졌지. 차단하라고, 막으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령은 효력을 잃었어. 국경 근처 마을은 외부 사람들로 넘쳐났고 물자와 인력, 공간 모두 한계에 부딪혔지. 결국 북은 선택하게 되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기자는 그 대목에서 숨을 죽였다. 그는 물었다. 노인장, 북이 결국 구조 요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러젠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아.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진 손짓이었어. 그들의 언어로는 협력, 공동 대응, 질서 회복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나는 알았지. 그것이 구조 요청이라는 것을.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된다. 남쪽은 응답했고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했으며 이어 행정협력, 유료 파견, 식량 공급체계 공유가 시작되었다. 러젠청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엔 임시조치였네. 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했어. 규칙은 행정이 되었고 행정은 곧 통합이 되었지. 그렇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거야.
누가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뤄진 현실이었지. 기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은 누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밀어붙인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그건 무너지는 경계 위에 서서 서로를 잡는 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손이 서로를 붙잡는 순간을 봤지.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그 손이 이어진 그 순간부터 반도는 다른 땅이 되었네. 북도 남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컸어. 그것은 곧 질서였고 미래였고 동아시아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지. 그 말은 기자의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남겼다. 통일은 예고 없이 현실이 되었다. 선언도 없었고 축포도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과 질서, 사람들의 발걸음과 국경선 위의 움직임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북은 도움을 요청했고 남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반도는 하나가 되었다. 예언자 로젠청은 이 장면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통일은 누군가 외쳐서 된 것이 아니네. 막을 수 없는 물처럼, 막으면 터지고 열면 흘러가는 그 물처럼 말이야. 그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나로 통합된 자원, 결합된 인프라, 그리고 인구의 균형은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었다. 로젠청은 말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봤네. 북쪽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남쪽의 기술이 그 땅에 자리 잡는 모습을. 그것은 질서의 확장이었지. 그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질서가 생기지.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라오고 책임이 생기면 주변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네. 나는 보았네. 예전엔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제안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처음엔 주변국들이 경계했다. 통일 한국의 급부상은 중국 각지의 분열된 지역들에겐 위협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오기 시작했다. 공백은 혼란을 낳았고 그 혼란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통일된 한국뿐이었다. 로젠청은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중국의 옛 영토였던 몇몇 지역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봤네. 그건 군사나 무력이 아니었어. 의료, 행정, 치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청들이었지. 대한민국은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은 한국과 공동으로 관리되는 곳이 되었네.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복이 아니었네. 빈자리를 채운 것이었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어. 나는 그것이 한국의 국운이라 말하고 싶네. 기회가 다가왔을 때 움츠러들지 않는 용기가 그들에겐 있어.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반도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나라를 봤네. 그것은 반도 위에 서 있었지만 대륙과 섬을 모두 품는 위치에 있었지. 세 갈래 기운이 모이는 곳,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오고 동에서 밀려오는 그 기운이 만나는 자리. 그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오래 버텼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며 준비되어 있었다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끝에서 하나의 답을 찾게 되었지. 왜 모든 기운이 결국 동쪽으로, 그 반도 끝으로 흘러갔는지를. 기자는 그 말을 들으며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는 경고였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2025년은 문이 열린 해였고 그 너머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이제 당신들이 보는 것이지. 나는 다만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라네. 기자는 수첩을 덮으며 그 노인의 말이 그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현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본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본 것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듣는 이는 누구든 마음속에 파문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일은 흐름에서 시작되고 흐름으로 끝나네. 2025년 그 해는 세상이 숨을 고르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해가 될 거야. 누군가는 그걸 혼란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혁신이라 부르겠지. 하지만 내가 본 건 단 하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 주변의 덩굴들이 새로운 줄기를 타고 오르는 모습이었네. 그가 말한 나무는 중국이었다. 그 뿌리는 오랜 시간 유지된 체제였고 줄기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줄기는 땅을 잃었고 그 줄기들이 뻗어간 방향은 결국 동쪽이었다. 살아야 하니까 움직인 거야.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네. 그리고 그 끝에 반도가 있었어. 나는 그 반도 위에서 문이 열리는 걸 봤고 사람들의 기운이 거기 모이는 걸 느낀 거야. 그는 말했다.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 본다네. 그 이유는 기술이나 경제 때문이 아니야. 그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많은 나라가 기회를 쫓아 무리한 속도로 달리다 쓰러질 때 이 나라는 조용히 아주 오래 버텼네. 그것이 국운을 바꾼 거야. 그는 대한민국을 특정 국가가 아닌 하나의 정신과 질서의 중심으로 보았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이 다른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었다. 대한민국은 이후 변하게 될 걸세.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찾아오는 나라가 되지. 구조를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질서를 제안하는 곳이 될 거야. 기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오래도록 침묵했다. 돌아가는 길, 그는 그날 로산에서 들었던 말들을 마음속에 되새겼다고 한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건 내 예언의 끝이네. 나는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했어. 그 이후는 당신들의 몫이야.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게. 2025년이 오면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을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네. 2025년 이후 중국과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로젠청. 그의 말은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